정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의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고요하게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고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노란 빛을 흩뿌렸습니다. 25평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고 정희는 이곳에서의 삶이 평온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여보, 커피 드릴까요? 정희가 부엌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지만 태식은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아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오후 3시가 되면 그 작은 기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녹음기에 대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 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믹스커피 사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태식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던 시절의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깊이 파인 미간,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곱씹는 듯한 눈빛. 또 그 말씀이세요. 정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태식은 잔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니까.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정희의 마음속에는 다른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현민과 며느리 서진의 생활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현민 부부가 집에 왔을 때 정희는 며느리의 손목에 걸린 명품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가격표를 떼지 않은 채 걸려있던 그 시계는 정희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금액보다 비쌌습니다. 서진은 시계를 자랑하듯 흔들며 웃었고 현미는 아무렇지 않게 요즘 투자가 잘 돼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민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투자 컨설팅 회사로 옮긴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사치를 부릴 만큼 돈을 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태식은 젊은 사람들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현민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따가 집에 갈게요. 아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가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전화가 끊기자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현미는 어릴 때부터 좋은 소식이라는 말로 문제를 포장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대학교 때 학점이 낮았을 때도 그는 항상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라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현민이 서진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새로 산 듯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현민은 평소보다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저녁을 차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서진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가식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민이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태식은 수저를 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민과 서진은 이미 3년째 연애 중이었지만 결혼 이야기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기쁨보다 놀라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말이니? 네, 그리고요. 현민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정희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한다. 태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태식은 이미 다시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배는 전혀 불러 보이지 않았고 얼굴도 여전히 날씬했습니다. 몇 개월 됐니? 이제 2개월이요, 어머니. 서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2개월이라면 아직 배가 나올 시기는 아니지만 서진의 태도는 임신부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여자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입덧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현민 부부가 돌아간 후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현민이가 걱정돼요. 태식은 녹음기에서 손을 떼고 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태식은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이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법정에서는 냉철했지만 집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정희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인 녹음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녹음기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남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변호사였고 정희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오빠 결혼한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요? 응.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했대.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그래. 정희는 자신의 불안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요즘 돈 씀씀이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투자 쪽 일이 그렇게 잘 될 리가 없거든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오빠가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현민이 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지.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집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식은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정희는 예식장을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예식 준비를 거의 돕지 않았고 대신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신혼살림을 구경했습니다. 어머니, 이 소파 어때요? 500만 원인데 정말 예쁘죠? 서진이 핸드폰으로 가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소파라니. 정희와 태식이 신혼 때 샀던 소파는 10만 원도 안 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요. 현민 오빠가 다 해결할 거예요. 서진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정희는 서진에게 산부인과 검진 일정을 물었습니다. 서진아, 병원은 언제 가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서진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혼자 잘 다녀올게요. 병원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그래도 처음 임신인데 내가 같이 가서 도와주고 싶구나. 정말 괜찮아요. 현민 오빠도 바빠서 같이 못 가는데 어머니까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정희는 거절의 단호함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호텔 예식장은 화려했고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는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태식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복 받으셨어요. 친척 하나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자리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 정희 옆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며느리 배 좀 봐요. 정희는 신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몸에 꼭 맞았고 배 부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개월이면 배가 약간 나올 법도 한데 서진의 몸은 여전히 날씬했습니다. 지연아, 사람마다 다르잖니. 정희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요. 저 며느리 진짜 임신한 거 맞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오늘은 좋은 날이잖니. 지연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현민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0평짜리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고 전세 보증금만 6억 원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현민아, 이 돈은 어떻게 마련했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투자로 많이 벌었어요. 현민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아들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느껴져 말을 삼켰습니다. 이사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진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희는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가 괜찮은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의아했습니다. 서진아, 왜 회사를 그만뒀니? 어머니,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어서요. 현민 오빠도 이제 충분히 벌니까 제가 일할 필요 없대요. 서진은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목에 또 다른 명품 시계가 걸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브랜드였습니다. 시계 새로 샀구나. 네, 현민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서진의 미소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정희는 그 미소 뒤의 계산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현민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며느리는 회사도 그만두고. 태식은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살림이야.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불안해요. 현민이가 무리하는 것 같아요. 태식은 한참 동안 아내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지. 우리 아들 똑똑하잖아.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현민 부부가 정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진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현민은 고급 양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저희가 좋은 거 사왔어요. 현민은 환하게 웃으며 양주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정희는 병의 라벨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술이었습니다. 현민아, 이런 비싼 거 사오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 괜찮아요. 요즘 제가 돈 좀 벌었거든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식사량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서진은 회를 먹었고 술도 한 잔 마셨습니다. 정희는 젓가락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임신 중에 회랑 술은 조심해야 하지 않니? 서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은 괜찮다고 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임신부에게 회와 술을 허락하는 의사가 어디 있을까요? 식사 후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거실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민이 태식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부동산 투자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전망이 좋거든요. 정희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투자라는 게 위험하지 않니? 태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잘 알아봤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현미는 태블릿을 꺼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보세요. 이 지역이 곧 개발될 거예요. 지금 투자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정희는 화면을 보았지만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현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현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정희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현민 부부가 떠난 후 정희는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태식은 소파에 앉아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 정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은 녹음기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이 점점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배가 여전히 불러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현미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민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민아, 무슨 일 있니? 현민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두드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계세요? 응, 방에 계셔. 부를까? 네, 두 분 다 필요해요. 정희는 서재에 있던 태식을 불렀습니다. 태식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표정을 보자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현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들은 구겨져 있었고 군데군데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 하나 하려고 해요. 정희는 아들 옆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정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제목뿐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민아, 이게 뭐니? 엄마, 지금 경기도에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거기 땅을 미리 확보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태식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현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억 원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 원이라니. 정희와 태식이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현민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지금 제 친구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돈 벌고 있어요. 정희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번만요. 태식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태식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현민아, 이건 도박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확실한 정보예요. 확실한 정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니? 투자는 위험이 따르는 거야. 현미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대로는 안 돼요. 서진이가 원하는 삶을 줄 수가 없어요. 아이도 태어날 건데. 정희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진은 아직도 배가 나오지 않았고 병원 검진 결과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자. 정희는 남편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런데. 태식은 손을 들어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아들을 믿어보자. 현민아,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다. 알겠니? 현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성공할게요. 일주일 후 태식은 은행에서 3억 원을 인출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아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현미는 돈을 받자마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희망적이었습니다. 현미는 전화로 좋은 소식을 전했고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현민의 전화가 뜸해졌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민은 번번이 통화를 피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현민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옷은 며칠 동안 입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보자마자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현민아, 무슨 일이야? 현민은 대답 없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마, 사기당했어요. 그 땅은 개발 예정지가 아니었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태식이 서재에서 나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흘렀습니다. 돈은 다 날렸어요.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정희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한 것입니다. 정희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누가 그랬니? 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제 선배였어요. 대학 때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현미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세상은 노력보다 돈이 정의예요. 아버지가 말한 그런 정의는 없어요. 정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현민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아들 옆에 앉아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현민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 어떻게 괜찮아요? 저 때문에 부모님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는데. 현민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자신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서재에 있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태식은 책상 앞에 앉아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태식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틀렸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법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말. 정의는 언젠가 드러난다는 말. 내가 믿어온 것들이 다 틀렸을까? 정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식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믿지 않아. 세상이 돈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해. 정희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삶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2번씩 확인했습니다. 3억 원을 잃은 후 남은 돈은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식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 녹음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희가 밥을 차려놓아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태식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간신히 걸어 나왔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정희가 남편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좀 아파. 병원 가봐야 해요. 괜찮아. 소화가 안 되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 다음 날도 태식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정희는 그 일주일 동안 밥맛을 잃었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결과 상담날 정희는 태식과 함께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3기로 보입니다. 정희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췌장암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태식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은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이가 시작됐습니다.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를 권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식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진료실을 나온 후 정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태식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정희 옆에 앉아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울지 마. 어떻게 안 울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아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았어. 후회 없어.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식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희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민에게는 지연이 대신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현민은 서진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현민이 태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말렸지만 현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들여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태식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돈을 날리지만 않았어도. 현민아, 병은 원래 오는 거야. 누구 탓도 아니야. 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현민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식은 2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녔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태식은 더 말라갔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병상에서도 녹음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녹음기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어느 날 정희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녹음기를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내 기록이야. 기록이요? 내가 살아온 날들, 내가 믿었던 것들, 다 여기 담아뒀어.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런 걸 남겨요? 정희는 언젠가 드러나니까. 태식은 녹음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식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걷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밤 태식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여보, 노식이를 불러줘. 박노식은 태식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판사였습니다. 정희는 급히 노식에게 전화를 걸었고 노식은 1시간도 안 돼서 달려왔습니다. 태식은 노식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노식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유언이야. 녹음으로 남겼어. 자네 왜 이런 걸? 법정에서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정희한테 줘.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속하지. 태식은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식은 상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과 현민도 병상 곁에 모였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갈게. 태식이 가까스로 속삭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정희야,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태식은 정희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결국 드러난다. 그걸 믿어라. 그것이 태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의 곁을 30년 동안 지켜온 남자가, 정희를 믿었던 판사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밤낮으로 찾아왔고 정희는 상주로서 절을 받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연은 엄마 곁을 지키며 조문객들을 응대했고 현미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장례식 첫날에만 잠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배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희는 남편의 빈자리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식이 소파에 앉아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떠올랐고, 저녁이면 서재에서 책을 읽던 남편의 뒷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텅 빈 집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정희는 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난 집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사흘 후 현민이 서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아직 상복을 벗지 않은 채 아들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현민의 얼굴에는 장례식 때의 슬픔이 사라지고 어딘가 굳어진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현민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물 한 잔을 따라주며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니? 아버지 유언장 말이에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유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민아, 아직 장례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요. 서진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나요? 현민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식이 박노식에게 USB를 맡긴 것이 떠올랐지만 아직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이 있긴 해.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현민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태도에서 낯선 공격성을 느꼈습니다. 문서는 아니고 녹음으로 남기셨어. 녹음이요?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박 판사님께 USB를 맡기셨어. 현민은 서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신호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녹음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야 있지. 지연이한테 물어봤는데 증인이 있으면 된대. 현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혼미하셨잖아요. 그때 녹음한 거라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현민아,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저는 그냥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변호사랑 상담을 좀 해봤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상속 지분 계산서예요. 어머니가 절반, 저랑 누나가 각각 4분의 1씩 받는 거죠.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아들 부부는 벌써 변호사까지 만나고 온 것입니다. 현민아, 아버지 유언을 먼저 확인해 보자. 유언이 뭐가 중요해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현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정희가 아는 현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민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엄마, 저도 살아야 해요. 사업 실패하고 빚도 있고 곧 아이도 태어날 건데. 서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평평한 배를 쓰다듬는 그 손이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현민아, 엄마가 너를 굶긴 적 있니?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 아니냐? 엄마는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제 사업 자금으로 다 쓰셨잖아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민이 아버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현민아, 그건 내가 사기를 당한 거잖아.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제대로 알아보지 말라고 했어야죠. 그냥 믿으라고만 하셨잖아요. 정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가라.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차피 유언이 있든 없든 저는 제 몫을 받을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지났어. 그런데 너는 벌써 유산을 계산하고 있구나. 현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진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들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들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빠가 왔다 갔어.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그리고 박 판사님께 연락해서 USB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연아, 내 오빠가 왜 이러는 걸까? 엄마,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요. 오빠도 예외는 아닌가 봐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희는 결국 드러난다. 정희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희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박 판사님께 연락했어요. 오늘 오후에 USB 가지고 오신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 오빠가 정말 저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 엄마, 오빠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옳게 말이에요. 서진이가? 네. 뭔가 이상해서 사람 시켜서 알아봤어요.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산부인과 예약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올케는 결혼 전후로 산부인과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정희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임신이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올케 직장 동료한테도 연락해 봤는데 올케는 회사 그만둘 때 임신 얘기는 전혀 안 했대요. 정희는 뒤로 기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을 위한 핑계였다는 말입니까? 아이를 미끼로 현민을 속인 겁니까? 엄마, 더 있어요. 지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올케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결혼 후 6개월 동안 명품 구매에만 2천만 원 넘게 썼어요. 정희는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가방, 옷, 신발 모두 수백만 원짜리였습니다. 현민이는 알까? 모를 리 없죠. 카드를 오빠 명의로 쓰고 있으니까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공모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박노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검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희 씨, 고인의 유언을 가져왔습니다. 노식은 봉투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작은 USB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지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나 윤태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2025년 8월 15일 박노식 판사와 간호사 김미숙을 증인으로 합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전 재산의 절반은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내 윤정희와 딸 윤지연에게 동등하게 나눠줍니다. 정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현민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들 윤현민에게는 법정 유류분만을 남깁니다. 현민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는 이미 기회를 받았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너 스스로 알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법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정의는 결국 드러납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이 말을 너희도 믿어주길 바랍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지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변화를, 며느리의 거짓을,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박 판사님, 이걸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증인도 있고 녹음 날짜도 명확합니다. 유언으로서 완벽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현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현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부드러움이 가식임을 알았습니다. 현민아, 아버지 유언 들어봤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녹음 유언을 남기셨어. 내일 너한테 보내줄게. 엄마, 그게...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지연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연의 동료 변호사가 유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아드님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재산의 8분의 1 정도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재산이 5천만 원이었으니 현민이 받을 수 있는 건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오후에 현민과 서진이 정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민의 얼굴은 붉었고 서진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민이 유언 사본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다고 생각하세요? 병으로 고생하실 때 녹음한 거잖아요. 증인도 있고 날짜도 명확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서진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부당해요. 아들인 현민이 제대로 상속받지 못하다니. 정희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진 씨, 당신 아이는 어디 갔나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거 다 알아요. 산부인과 기록도 없고 병원도 안 갔죠.
현민이 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짓말로 결혼한 거예요. 아이를 믿기로 우리 아들을 속인 거죠.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미는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답해. 정말이야?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현미는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알았든 몰랐든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 법대로 하자. 유류분만 받아가. 현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희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현민아, 내가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구나. 서진은 그날 이후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현미는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정희는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엄마 곁을 지키며 법정 준비를 도왔습니다. 일주일 후 현민의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예상했던 일이에요. 지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오빠는 유언이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거예요. 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녹음했다고요. 하지만 증인도 있고, 엄마, 오빠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거예요.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야 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부재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날짜는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정희는 그 한 달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 아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노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 씨,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박 판사님, 무슨 일이세요? 노식은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태식이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증거입니다. 태식이가 마지막 3달 동안 매일 일기처럼 녹음한 거예요. 자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노식은 봉투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것보다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태식이는 아들이 유언에 반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정희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남편은 죽어가면서도 정희를 지키려 했습니다. 박 판사님,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태식이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어요. 노식은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이걸 증거로 제출하세요. 판사님이 들으시면 유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노식이 떠난 후 정희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장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내일이면 유언을 완성합니다.
오늘 노식이한테 맡길 겁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몸은 많이 아프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도 읽었고 뉴스도 봤습니다. 정희가 끓여준 미역국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민이가 내 유언에 반발할 거라는 걸 압니다. 그 아이는 변했어요. 돈을 잃고 나서 세상을 원망하게 됐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정의는 결국 드러난다고요. 정의는 다른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매일 태식은 자신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읽은 책, 먹은 음식, 나눈 대화. 모든 게 또렷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7월 20일. 오늘 지연이가 왔습니다. 법정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이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7월 28일. 정희랑 산책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예뻤어요. 8월 3일. 현민이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걱정이 되지만 이제는 손을 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희는 모든 파일을 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파일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정신이 온전했음을 날마다 증명한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정희는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지연이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현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민의 얼굴은 수척했고 정장은 헐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현민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서진이가 저를 속인 거예요. 현민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유언 무효 소송 취하할게요. 현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민아,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제대로 끝내자. 정희는 손을 놓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민은 복도에 서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민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은 췌장암 말기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녹음한 유언은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연은 USB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파일들을 검토했습니다. 1시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일일 녹음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고인은 사망 전까지 정신이 명료했으며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과 판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민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녹음 유언은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이 지켜진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희는 현민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민아, 이제 다시 시작해라. 아버지가 준 마지막 기회야. 현민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류분 600만 원을 현민에게 지급했습니다. 현민은 돈을 받으러 왔을 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통장을 건네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민아, 이게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이야.
현미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보여줘. 현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올케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대요. 정희는 차를 마시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이가? 네. 재산 분할도 포기하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대요. 외국으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결국 도망친 것입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결혼의 끝은 허무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정희는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민이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2달 후 정희는 남편의 유언대로 재산의 절반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2,500만 원이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인의 뜻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부금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희는 감사패를 받아들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태식은 평생 정희를 믿었고 마지막까지 그 신념을 지켰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남편과 자주 걷던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희는 결국 드러나더라고요.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 몇 개가 정희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정희는 남은 재산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일주일에 2번씩 들러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도왔습니다. 정희는 국자로 국을 떠서 그릇에 담으며 어르신들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고마워. 정희는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누군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엄마. 정희는 돌아보았습니다. 현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민아.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봉사활동. 너는? 저도 봉사하러 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거든요. 정희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막노동이지만 정직하게 벌고 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엄마, 제가 잘못 살았어요. 돈만 쫓다가 중요한 걸 다 잃었죠. 이제는 달라지려고 해요. 현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매일 일기 써요. 아버지처럼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정희는 수첩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현민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와드렸다. 무거운 자재를 옮기시는 걸 보고 대신 날랐다.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셨다. 작은 일이지만 뿌듯했다. 정희는 수첩을 덮고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현민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저 빚 다 갚으면 제대로 된 사람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정희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현미는 엄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알아. 엄마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년 후 정희는 복지관에서 정기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현민도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모자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어느 날 정희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현민이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뜯어 읽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법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정의는 결국 드러나네요. 저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어요.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거였죠. 엄마,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될 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제대로 돌아왔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희는 사진 속 남편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식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정의는 드러나는구나. 다만 그 길은 참 멀고 고되었어. 정의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아들이 돌아왔고 남편의 뜻이 지켜졌습니다. 정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햇살이 정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